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77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치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유치권에 관련된 물건을 어떻게 낙찰받고 매도했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될 사례를 공부를 해보면서 여러분도 다른 물건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시간 유치권도 역시 유치권이 신고된 사건을 조사하고 낙찰받은 후에 이것을 매도한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2006년도에 역시 제가 열심히 활동할 때였습니다. 유치권 사례를 발견하고 현장 답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2005년 서울시 종로구 누상동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죠. 면적이나 대지권은 보통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 경매로 나왔었고요. 소유자 임차인, 채무자는 임시로 되어 있습니다. 1억 4천에 감정되었고, 2005년이면 2006년이죠. 이것이 경매 진행한 2006년에 이것이 51%까지 떨어지는 것은 그 당시로는 좀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유찰이 된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취하가 됐습니다만, 아래쪽에 보이는 유치권 때문입니다. 보시죠. 서씨로부터 유치권 9천만 원이 신고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9천만 원의 유치권 때문에 이 빌라 1억 4천에 감정된 이 빌라가 지금 7,100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졌던 거죠. 많이 떨어진 것이고, 또 이 금액 1억 4천은 그 당시 제가 2006년에 조사한 이쪽의 시세는 1억 7천, 1억 8천이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데다가 가격이 지금 반값으로 떨어졌으니까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유치권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이 집을 방문한 것인데, 의외로 쉽게 유치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빌라를 지은 사람은 안씨입니다. 안씨가 이 빌라를 지었는데, 이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에 나온 집은 2층입니다. 제가 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이 집에 대한 내력, 언제 공사했느냐, 공사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런 것을 묻는데, 우연히 2층에 이 전체의 빌라를 지었던 안씨의 동생을 만난 거죠. 최종적인 얘기는 소송이 있었다. 최근에 이 건축주와 실제 공사를 한 사람과 소송이 있었다. 그래서 소송의 내용에 따라서 돈을 전액 지불 다 했다.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입찰일을 며칠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안씨를 방문하였고, 최종적으로 판결문까지 입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사건은 보시다시피 이 사건은 취하가 되었죠. 2006년 6월 달에 특별한 수익이 나온다라고 기대했던 이 사건은 7,100만 원까지 유찰된 걸 과연 얼마를 쓸 건가? 종전가격 8,900보다 훨씬 넘어서 9,001억 또는 그 이상 쓰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취하된 사건이었습니다. 많이 아쉬웠는데 이것이 2007년에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경매가 나왔습니다. 보실까요? 다시 보여드리죠. 이것이 2006년 사건으로 경매가 나왔는데 2007년 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소유자 채무자 임시, 감정도 그 1년 전과 똑같은 1억 4천. 자, 이것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이미 다 유치권이 없다고 파악했던 사건이었죠. 자, 그리고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이쪽의 집값은 더 올랐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1억 8천 정도의 가치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유찰되어서 1억 1200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하는 팀에서 이것을 공동으로 좀 더 공부하는 거니까 좀 더 여러 가지 확인을 한 다음에 입찰을 하였고 결국 1억 2,4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쟁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차이가 한 1,000만 원 정도 1등과 2등이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동으로 투자했던 팀에서 이 건이 여러 가지 내부 사정에 의해서 공동 투자한 여러 사람 간의 알력, 대출 문제, 그리고 유치권에 대한 조금 불확실성, 이렇게 불안한 마음,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결국 대금 납부를 못했죠. 그래서 대금 미납으로 된 겁니다. 자, 저는 유치권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는데 결국 이것이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대금 미납이 되어서 재경매하게 되었고 역시 제가 아는 지인을 낙찰을 받게 했습니다. 자, 종전에 두 사람이 왔고 1,000만 원 차이가 났기 때문에 당연히 금액을 낮췄죠. 자, 앞에 누군가가 유치권 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자, 그것을 포기했다면 자, 내용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 물건을 꺼려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경쟁자가 없을 거라고 보고 가격을 낮췄고 또 역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을 말씀을 드리죠. 자,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서씨가 유치권 앞에 1년 전의 내용과 똑같이 9천만 원을 신고하고 있고, 자, 이미 점유자가 있습니다. 점유자의 전입은 대항력은 없습니다만 이 점유자 양 씨는 유치권자가 넣어놓은 진정한 유치권자라면 이 점유자는 간접 점유가 되겠죠. 그래서 보증금이나 이런 것이 없는 유치권자를 대신해서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저는 협의에 의해서 이 내용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자, 과연 협의가 되었을까요? 자,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유치권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처음에 낙찰을 받았을 때 법원에서 확인한 유치권에 대한 내용이죠. 자, 판결문은 제가 따로 봤습니다만 이 유치권에 대한 내용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실제 공사를 했고 공사비 못 받은 것에 대한 유치권이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건축주와 공사한 사람과 이미 소송해서 공사한 사람이 이겨서 그 비용을 건축주가 이미 지불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된 내용에 대해서 또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니까 자, 이 유치권은 그 내용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허위의 유치권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실제 건축주와 공사를 한 사람 간의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처음 경매에 나왔을 때 판결문을 입수하고 그때 확인한 내용이죠. 자, 여기에 나오는 피고 안 씨가 건축주입니다. 빌라를 실제 짓게 만든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공사를 했던 사람이고요. 자, 공사를 했던 사람이 건물 주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법원은 이 사람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청구액이 8,600인데 자, 종국은 원고 일부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아까 경매 대상이었던 202호를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는 사실상 모두 해결된 거죠.
낙찰받은 후 이 사건을 인도명령을 신청했었습니다. 자, 인도명령을 누구를 상대로 했냐면 자, 현재 점유하고 있는, 간접 점유하고 있는 양씨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실체 유치권을 주장했던 서씨에게서 연락이 왔었죠. 자, 빌라를 자기가 사겠다였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를 적정한 금액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적정한 금액에 유치권자에게 매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자에게 또 복잡한 일이 벌어진 게 있었습니다. 자, 그 사건은 조금 뒤에다 다시 말씀드릴 텐데 결국 유치권자와 계약금을 받고 팔기로 했던 이것을 못 팔게 되었습니다. 계약금만 제가 받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 나타나는 양씨에게 최종적으로 이 빌라를 그냥 적정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물론 유치권을 한 만큼의 수익은 나왔죠. 자, 이 양씨가 쫓겨나야 될 만한 양씨가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빌라를 사겠다. 그래서 다시 정상적인 계약을 하고 양씨에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치권이나 위장임차인과 관계된 물건을 낙찰받으시게 되면 자, 유치권자에게 만약에 이 물건을 넘기거나 또는 위장임차인에게 다시 되팔 경우에 실제 거래되는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이 절세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매매 계약서를 쓸 수가 있죠. 역시 자세히 말씀드리기 곤란한 내용입니다만 자, 그런 뜻에서 위장임차인과 유치권 관련 사건은 세금 쪽에서도 여러분들은 많은 덕을 보는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할까요? 자, 이 유치권 사건이 1년 전에 제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가 취하되고 다시 경매를 했었죠. 그리고 이것을 낙찰받고 이런저런 문제로 포기했다가 다시 재차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낙찰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은 자, 유치권자 때문인데 여기 나오는 서씨의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죠. 요 뒤에 또 설명될 내용이 이 서씨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경매를 하다 보면 자, 좋지 않은 관계에서 만나게 됩니다만 또 어떤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결국 이 서씨 덕분에 저는 또 다른 물건을 낙찰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서씨와 계약하고 매매까지 성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서씨가 내세웠던 간접 점유자 양씨와 최종적으로 계약하고 이 집을 처분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씨와 관련된 이 다음 사건은 과연 어떤 내용인지 기대해 주시죠. 자, 서울시 삼선동 5가에 2개의 빌라가 나왔습니다. 빌라가 한 개 호수가 나온 게 아니고 자, 같은 사건으로 2건의 물건이 자, 한 개는 8개 빌라가 하나의 사건으로 나왔고 두 번째는 7개의 빌라가 하나의 사건으로 나왔습니다. 자, 한 개씩 볼까요? 자, 사건 번호는 2004년 사건인데요. 자, 이것을 경매 진행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2007년 10월입니다. 자, 전체 빌라 다세대가 8개죠. 그리고 건물이 경매 대상이고 대지권은 아직 미등기 정리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소유자 채무자의 이름이 나오고요. 자, 이것이 15억에 감정되고 2번 유찰되어서 최종적으로 9억 8천에 서씨가 단독으로 낙찰받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서씨는 앞에의 누상동의 유치권자 서씨와 같은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름은 다릅니다만 같은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좀 볼까요?
자, 빌라가 전부 8개죠. 자, 이것이 정상적으로 빌라로서의 등록이 되지 않은, 자, 건물을 지었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경매로 나온 사건입니다. 자, 대지권 미등기이지만 토지가 전체적으로 8개 호수에 대한 토지가 전부 경매 대상이니까 특별한 문제는 되지 않겠죠. 자, 이 아래쪽에는 여러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누상동 빌라에서 유치권을 주장했던 서 씨가 그 이름이 여기도 나옵니다. 자, 유치권자 서 씨가 402호에 점유하고 그 금액 8,500을 유치권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물건을 제가 제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고 앞에 누상동 빌라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치권자와 접촉하다가 유치권자인 서 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저에게 말해준 거죠. 자, 여기 보면 유치권이 3억짜리 유치권이 또 있고요. 자, 그 외에 또 3,800만 원의 유치권도 있습니다. 대략 전체적인 유치권 금액은 4억 원이 넘습니다. 자, 그런데 서 씨가 제게 제의한 내용은 자, 1억 수천만 원의 유치권만 인수를 하면 이 물건은 더 이상의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같이 작업하자는 제의를 받았죠. 자, 누상동의 빌라 때문에 서 씨를 만났고 좋지 않은 서 씨하고의 관계였지만 자, 이 물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가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부실공사인 문제가 있고요. 등기부를 보면 이 건물이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실제 현장에는 공실도 있고 자, 많은 낙찰 이후에 여러 가지 비용을 투입해서 건물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부담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유치권자에 대한 내용을 과연 한 사람의 말만 믿고 자, 이것을 들어가도 될 건가? 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고 실제 금액을 보시면 전체적인 금액이 15억이니까 저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입찰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실은 1번과는 관련이 없는 2번 물건을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자, 왜 2번을 하게 되었냐면 자, 이 기록을 보시면 1번과 2번이 결국 채무자는 같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1번과 2번이 경매가 나오겠는데 이것은 1번과 달리 대지권 미등기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대지권 건물이 다 다세대로 정상적으로 분할이 되어서 이용되고 있는 외형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자, 이것은 7개의 호수죠. 앞에 사건은 8개였지만 금액이 다소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은 지 여러 해가 흘러서 현재 건물 상태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보시죠. 자, 7개의 호수가 전부 자, 다시 보실까요? 자, 7개의 호수가 전체적으로 각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8개의 호수고 1개의 호수는 302호는 여기서 경매에서 제외된 나머지 7개 호수가 전체적으로 경매 대상인데 이 아래쪽에 임차인을 보면 자, 임차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배당을 받습니다. 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도 많이 있습니다만 모두 전입과 확정일이 다 빠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모두 배당을 받는 그래서 명도 문제도 걱정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1번 물건보다는 자, 내용이 깨끗하고 권리관계도 깨끗한 2번 물건을 낙찰받으려고 했던 거죠. 자, 여기 하나 또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자, 기록에 의하면 1번 물건은 유치권이 있는 게 분명한데, 자, 유치권과 전혀 관계없는 2번 물건에도 유치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 이것은 2번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아니고 1번 물건에 대한 유치권을 2번에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이 물건에도 유치권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저는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하니까, 자,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좀 더 저렴하게 경쟁자가 좀 줄어드는 상태에서 낙찰받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9억 9천짜리를 10억 7천에 낙찰받고 이것을 7개의 호수를 한 호수당 1억 9천 정도에 처분하였습니다. 자, 대략 금액이 얼마 되나요? 13억여 원이 되죠. 아주 큰 수익은 아닙니다만, 자, 이것이 빌라가 전체적으로는 10억 이상이 되는 거니까 부담이 되지만, 자, 이것을 이미 분할이 되어서 7개를 따로따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묶어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로서 처분하는 것은 빨리 처분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것은 깨끗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1번 사건으로 돌아가서 아까 원래 누상동을 저와 매매 계약하기로 했던 유치권자 서씨가 결국은 이 사건을 제게 빌라의 대금을 줘야 되는 그 시점에 이것을 가족들이 낙찰받는 바람에 결국은 앞에 있었던 그 빌라를 포기했던 거죠. 그렇게 포기함으로써 저는 잠시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되팔아서 손해 없이 적정한 수익을 보고 팔았고, 결국 서씨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이 전체 빌라를 자기의 소유로 했는데, 자, 이 유치권을 잘 활용했다고 할까요? 저는 유치권으로 해서 수익을 받고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 가장 제가 볼 때는 허위의 유치권을 잘 활용해서 저가의 이 빌라를 낙찰받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2003년도에 수원에 나온 사건입니다. 자, 제가 이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건 자체의 어떤 교육적인 게 아니고 이 사건 때문에 최근에 경매가 된 다른 사건을 알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용인시 중릉리에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동네 이장님 댁인데 양계장을 하다 잘못되어서 경매로 나왔고, 제가 이 사건을 해결하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그 앞에 있는 집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결국 취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경매되지 않고 이장님이 채무자가 취하를 시켜서 경매가 없던 걸로 해결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의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것이 동네 이장님 댁이고 그 앞에 있는 799번지의 사건이, 자, 이 사건으로부터 몇 년 후에 다시 경매로 나온,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사건을 보여드리죠. 자, 용인시 중릉리에 자,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2005년 사건이고요. 자,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로 경매 나왔는데 하나, 둘, 세 개가 경매로 나왔죠. 자, 제가 낙찰받은 것은 여기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1억 6,900에 감정이 되고, 자, 두 번이나 낙찰되었다가 포기해서 보증금이 30%인, 그래서 이것을 7,200에 최종적으로 낙찰받은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좀 전에 앞에 얘기했던 동네 이장님 댁과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보실까요? 자, 여기가 동네 이장님 댁이죠. 자, 이것이 경매 대상인 주택이고요.
3건이 모두 경매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자, 이 동네 주변에 알코올 치료센터가 3, 4년 전에 들어오니까 동네에서 반발이 심했고, 그래서 제가 이 집에 대한 내막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건물은 잘 지어진, 그러나 주택이 아닌 교회에서 운영하는 알코올 치료센터입니다. 자, 이 주택이 경매가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자, 그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앞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유치권이 가짜라는 건 역시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많이 유찰된 다음에 낙찰을 받게 된 거죠. 자, 금액이 7,200이라는 아주 저렴한 금액에 낙찰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인도명령에 의해서 내보냈습니다. 자, 원래 유치권은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만 유치권이 가짜인 것을 입증하면 인도명령에 의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실제 유치권을 인도명령으로 신청한 기록을 보실까요? 자, 이것이 대법원의 이 사건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자, 3개의 물건이 모두 복잡하게, 대법원까지 항고하고 상고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자, 어쨌든 이것을 2번 물건은 이 위에 대법원까지 항고 이런 것이 없이 바로 유치권을 인도명령으로 해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2007타기 4261 이 인도명령 사건이 쉽게 인용 결정이 나고 최종적으로는 강제 집행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인도명령이 인용 결정됐다라는 기록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명령 신청 사건 번호, 자, 그리고 2007년 12월에 인도명령이 인용 결정났죠. 자, 유치권이 있어도 유치권자가 점유하지 않고 유치권이 허위인 게 입증됐으니까 이렇게 쉽게 인도명령 결정이 나고, 자, 협의에 의해서 명도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 사건은 강제 집행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유치권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자, 물론 입찰하시기 전에 많은 조사와 탐문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확신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낙찰을 받으시면 저렴하게, 그리고 특별한 수익이 나오는 것이 바로 유치권이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사례를 보시고 느낀 것은 유치권은 이해관계인을 만나시거나 현장 조사를 하시거나 법원 서류를 보면서 이것을 허위 유치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경매는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훌륭한 정보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경매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셔야 된다는 것 염두에 두십시오.